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얘기가 요겁니다. 이제 신도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 가지고 우리가 1에서부터 3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도시 내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 얘기를 두 개만 딱 할 거예요. 4하고 5. 하나는 오피스, 하나는 아파트,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라는 뭐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이야기의 내용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서 자세한 얘기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달리 더 많이 이해해야 될 만큼 복잡한 것도 없어요. 4번 이제 구도심에 오피스를 개발하는 경우 구도심이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재개발이죠. 법적으로 명칭으로서의 재개발이 아니고 이제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대형 오피스 디벨로퍼들이 주로 하는 이제 대형 오피스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정비 사업의 한 형태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역시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도시니까 길이 쫙 벌써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그중에 어떤 블록은 이미 다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건물이 하나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블록은 뭐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막 골목에 이렇게 그 많은 건물들이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도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이제 디벨로퍼들이 개발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도심에서 오피스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땅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으면은 정말 해피하죠. 그게 아니면은 이런 땅 또 열심히 사야죠. 많은 지주들과 협상하면서. 그죠? 그래서 토지 매입이 만만치 않다. 이거는 이런 거를 뭐 LH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디벨로퍼가 직접 해야죠. 여기서 사업의 성패가 이제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와 철거도 해야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소유주가 이 땅을 팔았다. 그럼 당연히 자기 나가겠다고 하고 판 거니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가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여기서 뭔가를 뭐 살거나 영업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 임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도 건물이 5층이면 그 안에 임차인이 막 10명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일일이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나면은 역시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허가의 절차가 이제 만만치가 않죠. 공공부문이 먼저 기획한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법규에 잘 맞는지, 민원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허가를 많이 어렵게 하는데 특히 민원이 교외에서 개발 사업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뭐 여기다가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다닥다닥 많은 이제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3층짜리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던 땅에다가 내가 30층짜리 오피스를 짓겠다. 이제 이러면은 주위에서 이제 많은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도시는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나눠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문화재 같은 거 뭐 나오기도 쉽습니다. 도시는 옛날부터 사람 살던 데기 때문에 땅 파면은 거기서 뭐 온갖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반면에 이제 그 도시에서는 어떤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희귀종이나 뭐 이런 게 발견돼서 사업이 뭐 멈춘다든지 이런 거는 도시에서는 잘 없겠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착공부터 이제 준공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피스 개발을 하면 오피스는 분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한때 오피스도 쪼개가지고 분양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요새는 디벨로퍼들도 규모도 있고 해서 사업을 쭉 끝까지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착공해서 준공 사이에 팔든가 준공하고 팔든가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다 완성된 오피스를 실수요자에게 팔 수도 있고요.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그보다는 훨씬 많이 이제 사가는 데가 이제 펀드나 리츠 같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기관 투자자들 투자론 시간에 배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양질의 아주 프라임 오피스를 완성해주면 그걸 사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이슈는
이 도심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인프라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프라는 3층짜리 건물 서포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크게 지으려면은 이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거를 큰 건물이 올라가니까 도로가 높여져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일정 정도 땅으로 기부 체납하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부담금처럼 돈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또 뭐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부담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개발에 따른 그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이제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내는 그런 개발 부담금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뭐 특성과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도심 내에서 하는 오피스 개발 사업의 특성은 이제 주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땅을 살 때 이주 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당연히 아까 도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개발된 도시에서 택지 분양받는 것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개발 사업 대부분 이제 민간의 이제 디벨로퍼들이 하고 있죠. 그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도 뭐 달리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민간의 디벨로퍼가 하니까 재무적 타당성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도시 내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운 좋게 도시 내에서도 빈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 이런 땅을 찾아서 특별히 인프라에 대한 대단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아파트 개발할 수 있다면 이제 해피한 케이스고 뭐 이런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사업과 대비해서 볼만한 게 이제 재건축 같은 거죠.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설명을 하고 뭐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저층의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거예요. 저층의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이거 이제 부시고 새로 지읍시다. 그래서 소유자들끼리 이제 합의를 봐서 사업의 주체가 돼서 개발 사업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자가 디벨로퍼예요. 근데 소유자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회사를 하나 만들거나 그러니까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면은 이 모든 소유자가 만약에 1,000명이다. 1,000명이 항상 도장 들고 같이 다니면서 계약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 주식회사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신탁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을 조합의 형태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게 만들기도 쉽고 융통성도 있어서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자들이 좀 쉽게 결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건축 조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시행의 주체는 이 조합이 되죠. 재건축 조합. 그리고 이 조합의 구성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별 소유자들은 이제 조합원이라고 부르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디벨로퍼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개발 사업을 뭐 계획을 짜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합의만 되면 토지 매입은 끝납니다. 더 살 게 없잖아요. 이분들이 이 토지의 소유자니까 합의만 되면 이제 토지 매입이 끝나는 그런 특성은 있는데 이거를 계획하고 인허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하고 하는 이 일은 너무나 전문적이라서 조합이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적인 이제 컨설팅 업체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분이고 그 형식적인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정비 사업을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리드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합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믿을 수 있는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건설회사가 이제 열심히 이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조합이 결성되는 그 프로세스가 먼저 소유자들이 어느 날 이 1,000명이 다 함께 사업하자, 우리 재건축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이제 재건축 추진 뭐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이제 진행을 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이제 진행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조합 결성을 하게 됩니다. 총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 조합이 건설회사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뭐 사업계획 수립하고 인허가하고 하는 막 절차를 가는데 이 절차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차, 그러니까 딴 데서는 없는 절차가 이 합의를 보는 절차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집집마다 층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각자 얼마씩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게 합의가 돼야 이제 사업이 가는 거죠. 그거를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원들은, 소유자들은 자기의 주택을 이 조합에다가 다 맡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재건축 사업 들어갈 거면 위에 있는 건물은 필요 없고 어차피 부실 거니까 대지에 대한 대지권, 자기 지분을 조합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열심히 평가를 합니다.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개별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을 잘 평가를 해서 당신들의 개개인별로의 재산의 가치는 이 정도 된다 하는 걸 일단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개발 계획하고 뭐 인허가 받고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새 집에 대한 계획이 설 거잖아요. 요새는 아파트 좀 고층으로 해서 위에도 좀 뭐 멋있게 하고 이렇게 지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이 생겼을 때 기존의 집은 1,000세대지만 예를 들면은 1,500세대가 나오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법이 좀 돼 있습니다. 집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어서 원래 1,000세대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요. 1,000은 추가된 500개는 이제 일반 분양이라는 걸 합니다. 이 일반 분양은 아까 봤던 그 분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좀 나겠죠. 원래 이 소유자들 1,000세대나 되는 소유자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부시고 그 부시는 동안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새 건물을 짓고 하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은 이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해야 되니까 원래 내 집이 얼마였던 간에 그 부시고 새로 짓는 건설비를 원래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 내야 되는 돈을. 원래는 이 분담금을 새 집을 갖고 싶으면 분담금을 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내서 이제 기존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토지의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 분양분을 좀 더 만들어내서 분양을 한 500세대 정도 하면 여기서 사업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분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비싸게 잘 될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이런 구조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잘해야 돼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라고 새로 하는데 저는 공공택지도 아니잖아요. 원래 민간이 가지고 있던 집들 자기들이 부시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저 분양가에 간섭하기가 원래 평상시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끝도 없이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팔릴 수만 있으면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그때 이 분양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원과 정부 사이에서 또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특히 최근에 강남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관련해서 분양가 결정되는 것을 다룬 신문 기사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좀 더 잘 파악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읽고 이해가 되려면 이 구조가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땅을 가지고 얼마나 일반 분양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일반 분양분을 얼마나 비싸게 잘 분양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기 이제 분담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을 또 어떻게 배치할 거냐, 아예 한 동을 따로 줄 거냐, 저층 부여할 거냐, 고층 부여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요 전문가들이 주로 디벨로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카운슬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할 때 이런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고층부에 배치해주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고 그 대신에 조합원들이 낮은 층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좋은 집에 살려면 저층부를 분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분양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 사이에서의 선택. 그러면 조합원들은 그래도 내 집이 고층에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나도 팔 텐데 입주한 다음에도 그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선택도 하고 뭐 합니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1000명이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달라서.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인 계획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특성과 주체면에서 얘는 굉장히 독특하죠. 그 특성은 결국은 토지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체는 이제 재건축 조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쪽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디벨로퍼도 있습니다. 저 때는 디벨로퍼가 입장이 정확한 의미의 디벨로퍼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서 개발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합의 개발 사업을 그래서 조력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 보는 이게 디벨로퍼 자체가 이제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분양을 다 포함한 이제 전체 사업의 매스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요게 또 특별한 특성을 가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말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합니다. 진행되는 방식은.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재건축은 기존에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인프라 투자 많이 없이 집만 새로 지으면 되는 그런 경우. 법적으로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도시 내에 있지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해서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저층 아파트가 있던 그런 데는 이미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도로가 좀 넓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 재건축이죠. 그게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같은 거 많은 이제 동네에서는 도로도 좀 넓혀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데들이 대부분 재개발의 형태를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읽어보면 두 개를 나누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법을 읽으면은 문장은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게 왜 나눠져 있는지를 모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인프라의 문제다 하는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 읽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동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개발 사업의 프로세스를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그거를 몇 가지 이제 전형적인 개발 사업의 케이스들을 좀 나누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일단 사업의 특성과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잘 인지하면서 뒤에 수업을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개발론 두 번째 시간 부동산 개발의 큰 그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